한 번은 고대 아테네의 뜨거운 여름, 소크라테스가 그 유명한 철학이 길에서 산책하던 중이었다. 그날따라 소크라테스는 지난밤 필로소퍼 파티에서의 화두 가게 속 맴돌고 있었다. 바로 무지의 역설에 관한 것이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매번 흥미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였다. 그 와중에 그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이 이론을 흥미롭게 풀어낼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다. 소크라테스는 플라타노스 나무 아래 앉아있던 한 무리의 아테네 시민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해 시원한 그늘에서 차가운 포도즙을 마시며 여러 가지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혹시 이 무더운 날들을 조금 더 흥미롭게 보낼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말에 사람들은 이 흥미로운 노인이 무슨 얘기를 들려주려 하는지 궁금해하며 소크라테스를 바라보았다.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법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마 여러분의 지혜에 새롭고도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마을에는 지혜의 샘물이 있다고 전해지는 숨겨진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 샘물은 어떤 질문에도 답을 주며 그 답을 들으면 누구라도 질문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갖게 된다고 했지요. 마을 주민들은 이 샘물을 마시길 갈망했지만 그 누구도 어디에서 그 샘물을 찾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잠시 숨을 고르자 한 청년이 마치 자신의 생각에 동조하길 바라는 듯 물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 샘물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야말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청년이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으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철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샘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라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는 동굴 앞에서 멈춰서더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동굴이 지혜의 샘이 있는 곳이라 믿지만 동시에 그것이 맞다는 확신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 함께 탐구해봅시다. 소크라테스는 특유의 깊은 목소리로 마무리를 지었다. 결국 그들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고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나누고 자신들이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샘물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 여정 자체가 그들을 더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다. 결국 그들 중 한 사람이 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샘물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소크라테스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마도 그 샘물은 바로 우리가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것이 아닐까요? 이후로도 아테네 시민들은 이 말을 자주 떠올리며 진정한 지혜란 자기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소크라테스의 교훈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각자의 무지를 인정하고 더 나은 이해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날의 이야기가 소크라테스가 바라던 것처럼 그들의 지혜의 샘물을 흐르게 한 것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현대의 빠른 삶과 첨단 기술에 지쳐버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였고 그는 대도시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매일 똑같은 일상을 되풀이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아침을 시작해 지하철의 긴 줄을 지나 사무실에서 수많은 이메일을 처리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삶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모든 것이 권태로워진 마크는 오래된 서점에서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책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지만 무엇에 홀린 듯 그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지친 몸을 침대에 이인 채 책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읽는 내내 초인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내가 계속해서 이 기계 같은 삶을 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인은 기존의 도덕과 가치를 초월하는 존재로 자기만의 삶의 의미를 창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설명은 마크의 눈을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마크는 잠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의 초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이제껏 매일 아침 하던 것처럼 알람을 끄고 회사로 가는 대신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다양한 철학책과 자기계발 서적을 사서 한 달간의 긴 휴가를 내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마크는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생각하고 글을 쓰며 자신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와 열정을 발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요리사로서의 꿈을 떠올렸고 잊고 지냈던 자신의 요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다는 열망을 찾아냈습니다. 한 달 후 마크는 회사에 복귀하지 않고 자신의 작은 식당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그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길을 확신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그 식당은 지역에서 유명해졌고 마크의 요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크는 후에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초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가 그려낸 삶의 스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자신만의
삶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는 이들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크의 이야기는 초인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마을의 사람들에게 정의의 가치를 설득하는 일을 맡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존 롤스의 정의론에 깊이 감명을 받아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큰 모임이 열렸습니다. 바로 오늘이 청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상상해봅시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우리가 아는 현실의 세계와 아주 다릅니다. 바로 무지의 베일이라고 불리는 세계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며 집중하는 것을 느낀 청년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무지의 베일 속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신분, 성별, 나이, 능력, 성격, 심지어는 피부색까지도 모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할까요? 잠시 침묵이 이어지자 청년은 직접 답을 던졌습니다. 맞아요. 누구도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받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더라도 가장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며 누구나 노력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원하지 않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풀어가기 위해 작은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와 작은 게임을 해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질 빵 한 조각을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무지의 베일을 걷어내기 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 어떤 사람도 이 빵 조각이 자신에게 오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빵을 나누어야 할까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똑같이 나눠야 해요. 청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모두가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공평하겠죠. 그렇다면 이 원칙을 조금 더 확장해봅시다. 우리 사회의 자원, 기회, 그리고 권리도 이 빵 조각처럼 똑같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청년은 자그마한 빵 조각의 예시를 통해 롤스의 정의론을 설명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서는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운 원칙들이 조금씩 실현되어 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모두 서로 잘 알고 지내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들은 서로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종종 모여서 공리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커다란 광장이 있었고 광장 중앙에는 주민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우물은 마르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마을 삶이 힘들어질 것이기에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을 원로인 할아버지가 말했다. 제가 젊었을 때 저 산골짜기 어딘가에 원초적인 우물이 존재한다고 들었던 기억이 나네. 그러나 그 우물까지 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위험하네.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친다면 새로운 우물을 찾아낼 수 있을 걸세. 하지만 문제는 그 위험한 길을 누가 갈 것인가였습니다. 모두가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한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으나 과연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공리주의 원칙을 따르는 사람들인 만큼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추첨을 통해 한 사람을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고통을 무릅쓰고 새로운 우물을 찾아내면 나머지 99명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우연인지 럭키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뽑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했지만 결국 자신이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이클 샌델과 같은 현인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럭키가 우물 찾기 원정에 나서기로 결정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공리주의 원칙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의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샌델의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럭키에게 모든 희생을 감수하게 하고 나머지가 행복해지는 것이 정말 올바른 일인가? 그들은 서로의 시선을 맞추며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공리주의와 정의에 대한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주민이 손을 들고 말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위험을 분담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다면 한 사람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힘을 합쳐 새로운 우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고 주민들은 서로 힘을 합쳐기를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원정을 준비했고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나눠가며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원초적인 우물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마을 주민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한 사람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그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수정하고 공리주의뿐만 아니라 정의와 개인의 권리도 함께 존중하는 새로운 규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더욱더 행복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변모했으며 그들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마이클 샌델이 강조했던 공리주의의 한계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정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